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휴가 전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와 메르스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나올 보건복지부 재편안도 관심입니다. 집권 반환점이자 광복 70주년을 마저 발표할 광복절 메시지도 고심 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은머리 아이돌 스타의 작은 몸짓에 흥분하는 건 파란 눈의 외국인들. 검은 피부 흑인 소녀는 한국 스타들 이름이 씌어진 티셔츠를 들고 즐거워합니다. 푸드트럭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려받은 비빔밥. 살짝 맵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K-팝부터 IT, 패션, 뷰티까지 한류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K-콘 행사 현장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는데 콘서트와 함께 국내 40여 개 중소기업 상품까지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수의 콘서트에 그 가수들이 좋아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같이 결합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화장법,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옷 입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컨벤션으로 슈퍼주니어, 시스타, 갓세븐 등 아이돌 스타의 인기를 매개로 우리 상품까지 연계해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I got interested in Korean dramas, Korean music, and I noticed that they did their makeup a lot differently from the Americans. 미국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행사장에 들러 한류의 인기를 체감했습니다.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우려가 나오던 한류 바람이 대중문화의 중심 미국 본토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 휴가 절정기를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반 사람반입니다. 피서객들이 넘쳐나는 만큼 함께 늘어나는 범죄들. 경찰이 백사장에서 추격전 끝에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저 경찰관이거든요. 한 여성이 몰카에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들은 잇따르는 몰카 범죄에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몰래 찍은 거니까 가서 볼 거 아니에요. 막 저희를 그런 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분 안 좋고 네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셨습니다. 현행범인 체포하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찍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접수된 몰카 촬영 등의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30-40건. 스마트폰 기능이 늘면서 해마다 신고 건수가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한국말 모르세요? 드디어 분유 카메라. 경찰은 몰카 촬영이 의심되면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진을 지워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촬영되는 경우에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를 들고서 부자연스러운 분이 계시면 저희 경찰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은 또 피서객 차림의 단속 요원을 늘려 몰카 범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주택 임대 물량은 대부분 월세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좀 많이 이제 없고 이제 월세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으세요. 실제로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해부터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어 세입자들은 적절한 월세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년간의 연구 용역과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지역, 표본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월세 금액을 알 수 있는 새 월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은 평균 월세 81만 4천 원, 월세 보증금은 1억 84만 원, 전국 평균은 월세 56만 원, 보증금은 4,580만 원이었습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역시 전국 평균보다 월세는 13만 원, 보증금은 2천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월세가 가장 비싸 90만 9천 원, 월세 보증금은 평균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인 월세 시장은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세는 공급이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는 공급이 많아져서 월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통계는 규모, 주택 유형별로 전국 월세 표본주택 2만 5천여 개를 선정해 작성됐으며 5개월간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북한 공군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주석단에 오르자 군인들이 열병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25 전쟁이 중단된 정전협정 체결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쟁 승리의 날로 부르는 7월 27일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발밑으로 미국 성조기가 눈에 띕니다. 수십 명의 군악대가 번갈아 성조기를 짓밟고 지나가더니 행렬을 이끄는 기수가 성조기를 밟고선 채로 북한 인공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드의 성조기를 통쾌하게 짓밟아버리며 백승을 떨쳐온 영웅서선. 군홧발에 시커멓게 변해 초라하게 퇴장하는 성조기. 김정은은 이 장면이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또 8월 들어 연일 선전 매체를 동원해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을 거듭 비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정입니다. 오늘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떠들썩한 롯데 네. 사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으로 갔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신교코 회장이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반격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먼저 신동주 측이 SBS에 제공한 신교코 회장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롯데그룹을 관전하냐, 안팎은 못 살고야 지집으로 사활을 드립니다. 저는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 한국 롯데 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키워온 어머니인 저를 이제 하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고 농사할 수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신동빈을 눈과 귀를 멀게 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70년간 롯데그룹을 네. 키워온 나를 배제하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신 회장을 대표로 임명한 적이 네.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죠. 네. 네, 영상 공개된 거 보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최근 일련의 흐름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 장남이죠. 이제 반격의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제작이 된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것처럼 중국 사업 1조 손실이라든가 특히 아버지 창업주 신격호 창업주가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때렸다라는 뭐 이런 뭐 어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사실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이면은 앞으로 있을 표대결에서 일종의 정당성 확보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도 어쨌든 이 끝은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에 있는 표대결에서 마지막으로 간다면 거기 주총 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까지 그 표를 갖고 있는 뭐 우리사주 조합이라든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표를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한 나중에 승리한 이후에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 차원에서 하나씩 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진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거 어차피 결론은 주총에서 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전에 우호 지분 세력을 좀 하나라도 더 설득하기 위한 네. 저런 전략으로 봐야 되지. 하고 또 아니냐. 예, 가장 차후 문제잖아. 승리할 때도 네.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봐라. 아버지는 이미 차남을 버렸어. 신동빈 전 회장을 버렸어. 이런 쪽을 알려두는 이제 사전 포석이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사태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태타다.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구태타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어제 저 동영상은요. 네. 신동주 전 회장 측에 진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충수. 네. 제가 금요일날 골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업무 지시서가 법적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대로 신동빈 회장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 이사회에 일본에서 했었던 행위들은 신동빈 회장 측 주장 말도 다 무효인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동주 회장 그런데 업무 지시서 같은 거 들고 나온 거는 지금 내가 판이 불리하니 롯데라는 회사가 한국, 일본 신교코 회장의 어떤 절대적인 입김 하나로 운영되는 회사 아닙니까? 네. 회장님의 뜻은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밑에 줄 서. 표 나한테 줘. 이거를 나타내려고 이제 금요일날 업무 지시를 가지고 나왔다고 제가 그런 정치적 네. 의미를 부여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신동무 회장 측에서 야 회장님 제정신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저 동영상도 신동주 회장 측에서 또 한 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화를 보시면 나는 신동빈을 롯데 회장에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롯데 회장 임명한 적이 있잖아요. 5년 전에 했죠. 그렇죠. 실제 네. 롯데 회장 하고 있었잖아요. 네.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회장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뭔가 회장님이 정말 좀 약간 안 좋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이 어떤 가지려고 했던 긍정적인 효과보다 저 동영상의 공개로서 오히려 저는 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계속 주장한 게 지금 신교코 총괄 회장의 정신과 건강에 이상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신교코 회장 육성 녹음을 들으면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늘 완전히 이게 틀려버리거든요. 네, 오늘 저거 공개된 또 육성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롯데홀딩스라는 단어는 물론 한국 롯데홀딩스 없습니다. 근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단어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예전에 임명했던 가장 중요한 CEO를 임명했던 거를 뒤집는 하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틀린 얘기니까 이거 신교코 회장 혹시 지금 올바른 어떤 판단력이 있는 건지를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그리고 혹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지금 저 발음도 부정확하고 근데 저걸 보면 서서 읽었잖아요. 이건 네, 원고만 자신이 계속 보고 섞거나 또 아니면 옆에 서줬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네. 저분이 이 발음도 분명치 않고 이런 걸 봐서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써준 게 맞을 것 네. 같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뭐 한국홀딩스라 이런 그런 잘못이 만약 써줬다면 그런 잘못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런 잘못이 나왔다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계속 가족 문제까지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피를 나눈 형제인데 또 아버지인데 이래서 그 가족을 이렇게 온 국민 앞에서 망신 주듯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방어적 차원에서 아니면 역공적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명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더 자신에게 역공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어제 신교코 총괄회장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국 롯데 회장 그리고 한국 롯데홀딩스 대표 두 직위를 얘기했는데 한국 롯데홀딩스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 측의 반격은 누군가가 원고를 써줬는데 원고 써주는 사람이 급하게 써주다 보니까 한국 롯데 회장과 함께 롯데홀딩스 회장인데 같이 한국자를 하나 그러니까 더 붙여.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흔히 부를 때 이제 롯데홀딩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 일본인데 그걸 한국을 또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은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가 좀 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신동주 회장 측은 건강 이상 없다 쪽으로 계속 물어붙이고 있지만 이제 신동빈 회장이 자신 있게 건강에 문제 있다라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또 하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도 대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흐르는 결국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신동빈 회장이 와서 아버지와 또 한번 이제 독대를 시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정신 이상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임원회의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배석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넌 누구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라는 왜 여기 있냐라는 발언했다는 것. 이거 역시도 이제 롯데그룹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반격을 보이고 있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와 독대를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를 가지고 롯데그룹이 확신을 갖고 이제 치고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 아버님 신교코 총괄 회장이 편찮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 그러면 편찮다 그러면 신동빈 회장 측으로도 좋을 게 없는 게 4년 전부터 편찮으셨는지 2년 전부터 편찮으셨는지 지금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신교코 총괄 회장이 해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를 얻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표대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뭐 건강 이상설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 롯데홀딩스의 표대결을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표대결을 표계표 상황을 중계해 주는 게 더 옳은 거다. 근데 이제 신동주 쪽에서는 한 67% 정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7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표를 까야지만 알고 있는 것이다. 뭐 법리 공방이 사실은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 또 다른 가십거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아마 주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신동주가 되든 신동빈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롯데라는 이 거대 기업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데 지금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면요. 신교코 총괄 회장부터 시작해서 신동빈 회장 또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가 지금 엄청스러운 상처를 입었거든요. 더더구나 이 가족 문제까지 불거지게 서로가 그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이른바 왕자의 난을 벌임으로써 신뢰도 잃었고 그다음 밑에 사람들 위에 대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뭐냐면 굉장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잡든 신동빈이 잡든 신동주가 잡든 아래 사람들이 옳게 이제 정말로 침묵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롯데가 정말 전체 그룹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에서 주로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 세키카하라 갓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1596년에 새로운 에도 막부가 탄생하기 직전에 이에야스 쪽하고 이 다른 미츠모리인가? 미스나리. 이쪽이 붙는 하나의 결전인데 이 결전 상황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실 동군 쪽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동주 시대와 신동빈 시대를 놓고 누가 과연 근대화된 롯데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향후 표대결의 결과를 신동빈 쪽에서는 내가 지금 80조를 넘는 자산을 일군 경영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신동주 쪽에서는 내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겠다라는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마치 쿠데타라는 말씀하신 쿠데타의 본질 중에 하나가 승진할 사람이 승진 못한 거에 대한 한풀이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황각규 운영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입지 또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키가하라시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맞서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가족을 중심으로 지금 네. 수혜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배후에 과연 누가 이 모든 계획의 시나리오를 짰을까가 궁금한데 지금 핵심 친족 3인 꼽히고 있죠? 네, 바로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대행, 전부 친인척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신동주 회장 측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동주 회장 측가 판이 좀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친척들을 모여가지고 하려는 거 하나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요. 저 세 분이 신선호, 신격호 회장 일가인 건 맞습니다. 피부친 건 맞아요. 네. 주요 주주입니까? 아니죠. 신영자 이사장을 제외하고 조금 있지만 네, 그렇죠. 없는 거의 분이죠. 없죠. 네. 그 다음에 주요 등기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주총회 이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게 경영권 누구네 뭐네 이걸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 특히 롯데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저는 단면이라고 보이고요. 네. 물론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 땅 누가 가질래, 이 건물 누가 가질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롯데라는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은 뭐고 채권자들은 뭐고 소비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글쎄 이게 롯데 이거 어쩌까지 이러려고 할지. 어저께 신격호 회장 나와가지고 나는 신동빈을 내 아들로 인정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건 말건 아들이 아버지를 받들건 막 그거는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본인의 가족 문제들인 거죠. 네. 그걸 왜 공중파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집안 싸움으로 외부에다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건지 글쎄 저는 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집안 싸움이 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지분 문제, 법리 문제를 지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광윤사가 한국 롯데를 갖다가 한 19%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한 70% 되는 점유율을, 지배구조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L투자회사라고 하는, 아무도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 지분 구조를 알 수 없는 L1부터 L12까지 있는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 안에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가족들 간의 집단 경영 체제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면 신격호 회장을 설득할 수 있는 신춘호, 신준호, 신동인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지배 구조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회의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0.05% 지분을 뭐 전체 지분 중에 신격호 그렇죠. 회장이 네. 그다음 뭐 가족 다 합쳐도 2% 조금 넘는다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까지 운영해온 게 아까 김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은 이 가족 중심에, 그다음 특히 이 신격호 회장이 황제가 돼서 정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관이니 뭐니 소용없이 이 한마디 지시서가 네. 경영의 그 모든 지시사항이 되고 명령이 되고 여기는 절대 복종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이니까 저 기업이 지금 저런 식으로 총괄 회장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그 밑에 이 승계 과정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요 수습될 방안이 없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뭐냐면 가족의 힘으로 가지고 가족의 힘으로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 정당성, 뭐 도덕성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말하듯이 주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승리는 주식을 가진 측이 하겠지만은 그 집안 전체는 지금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적 기업 경영의 이 방식, 저것도 한국적 방식 중에도 가장 아주 납부된 그런 방식 아닙니까?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분도 계시죠. 네. 이걸 한국 기업들은 지금 보고 말이죠. 이걸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지금 박수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세키가하라 결전, 일본 에도 막부에서 마지막 천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결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가족 경영과 현대 경영, 그러니까 신동빈 측의 현대 경영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근대적인 가족 경영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형국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새끼가라도 가능하지만은 저는 오늘 일단 신동빈 회장 귀국하고선 거의 6일째, 7일째 되는 롯데그룹의 이 지분 싸움이 거의 종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이미 일본에서 상당 부분 이제 표 대결을 의식해서 많이 표를 확보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멘트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승기를 잡았다면, 새끼가하라 전투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아마 이제 주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 의지하겠다라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자신들이 다 표를 모아봤는데 주총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났다면, 제가 보기에 제가 신동빈 회장 측이라면 이번에는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다시 한번 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도 여러 차례를 지켜왔지만은 지금 지분 구조를 본인도 모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 표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대국민 사과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이번 판에 대한 정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입국합니다. 오늘 네. 입국해서 과연 어떤 회심의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인데 네. 그동안 일본에서는 유니클로라든지 주요 일본 투자회사라든지 주주들 계속 만나고 다녔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오늘 스탠스, 그렇죠. 오늘 자세를 네. 결정할 거다. 신동빈 회장의 입을 주목하라. 새끼가라 전투가 그런 겁니다. 네. 하루 종일 계속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에 이에야스 측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격에 끝내버린 거거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순간에 자기는 뒤에서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격에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작전이겠죠. 글쎄, 뭐 표대결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빈 회장 쪽으로 좀 승리를 끊하지 않을까 집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일단 현재 뭐 주주들이나 이사회들은 신동빈 회장 많이 포섭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신동주 회장이 저렇게 친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버지들을 뭐 공개하고 업무지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표대결 나가면 판이 좀 불리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반증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저는 결국은 승리할 것 같은데. 누가 승리하든 간에 신동빈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주주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시게미스 아키오가 아니라 한국인 신동빈입니다. 전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도 야 이게 일본 기업이 한국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과 밀접한 소비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내가 만약 경영권을 하게 되면 이 한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절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다. 나는 아키오가 아니라 동빈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저분이 와서 특히 강조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 자식으로서의 예의, 이를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해서 대조가 되도록 하겠죠. 그 가족을 지키는 그런 모습,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남을 뿌리쳤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부친을 모신다. 신동주 맞이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한국인의 정서는 뭐냐면 효심 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고 있으니까 저 나쁜 아들이 아니라 정말 효자다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감성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기업이다 이런 거 결국은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롯데에 대한 파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아남고 주가도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게 보면 재벌 구조라든가 재벌 상속에 대해서 많이 용인을 했다는 또 그런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건 이번에 새끼가라든 뭐든 좀 빨리 롯데라는 그룹이 전 근대적에서는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경영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든 롯데라는 그룹 자체가 받는 이미지에 타격은 어떨 거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번 두 아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도 롯데의 정체성 문제가 또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宿田は今何の宿田やってるんだ。日本のロッテの会社のほとんどの社長をしています。辞めさせたんだろそれで。辞めてないです。秋夫が佃辞めさせてないんです。秋夫も辞めさせたんだろ。辞めてないです。お父さんを代表取締役から外しました。秋夫が。はい。それでも黙ってるか。 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냐? 어떻습니까? 결국 관건은 오늘 입국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과연 부친을 만날 거냐 만나지 않을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만날 거로 보세요. 저는 쉽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대국민 사과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메시지에서 만에 하나 이번에 거의 3박 4일 일본에 있을 때 확전을 했다면 표를 확보했다면 자신 있게 아마 임시주총을 통한 새로운 롯데 탄생을 분명히 신동빈 회장 측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신동주 부회장은 일본으로 날아갔거든요. 전 부회장은.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도 가서 지금 표 다지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번 주 내에 판이 끝나고 뭐 다음 주에 임시주총이 나오게 된다면 롯데 사태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만날 거로 보신다면 만나기는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이미 그 신격호 창업주를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포섭하고 있습니다. 뭐 호의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만남 이전에 일단 일본에서의 신동빈 회장이 3박 4일간의 작업의 결과를 실은 오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이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죠.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여름철 필수품 양산에 숨어있는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양산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흰색 양산 쓰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흰색 양산은 반사를 잘하는 흰색의 특성 탓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양산 안쪽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네킹에 양산을 씌워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양산을 쓰기 전 마네킹의 온도는 36.1도였는데 흰색 양산을 쓴 후 온도는 34.6도로 1.5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검은색 양산을 씌운 후에는 온도가 36.2도에서 3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4.5도나 내려간 건데요. 검은색이 열을 잘 흡수해서 양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열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남은 여름 동안은 검은색 같은 어두운 색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을 경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역 의원의 성폭행 의혹, 김태현 변호사가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예,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의자는 새누리당 소속의 경북 지역 의원입니다. 피해자는 40대 보험 설계자고요. 일단 일어난 시간은 7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국회의원, 그 당시는 이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대구에 가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일어나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 호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 호텔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와 CCTV 조회 등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그 여자, 피해 여자의 첫 번째 진술이 이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국회의원이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처음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진술이 약간 바뀌는데요.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내가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것은 아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이 바뀝니다. 그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술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경찰은 이 사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모든 의혹을 벗길 수 있는 철저한 수사, 특히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설사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중요한 회의를 빼먹고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의 성폭행 사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어떻게 진술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2차로 가고는 2차로 가고 내는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강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도 피해자가 진술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뭐 건드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해놓고 네. 왜 2차, 3차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는 겁니까? 일단 확인된 거는 네.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그 현역 의원을 만났다라는 건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네. 모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게요. 글쎄 왜 진술을 바꿨는지 그거는 뭐 당사자만 알겠으나 진술을 바뀐 내용이요. 굉장히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듯한 냄새가 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첫 번째는 무조건 쉽게 강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가서 저는 강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서 했어요. 라든지 안 했는데요.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면 경찰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야? 왜 진짜 이렇게 180도 바뀌지? 당신 뭐야?
진술의 신빙성 의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진술이 애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성폭행에서 무죄가 나오려면 이 폭행 협박이 의사를 억압하지 않을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한 건 맞는데, 그리고 처음에 뭐 억지로 내가 뭐 원해서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혼자 도망갈 수 있을 정도는 됐어. 많이 저항하진 않았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진술가 아주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딱 무혐의가 나올 정도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문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닐 수도 있죠.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도 이 사건을 많이 이제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으면서 무혐의가 나올 선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죠. 네. 이유는 본인들만 알겠죠. 근데 일단 성관계를 갖고 돈을 또 줬다고 3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경찰이요. 혐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영장을 칩니다. 네. 계속 구속을 시킵니다.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진술 번복되고 회유, 이 사건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 피해자에 대한 진술 번복 시도 이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는데 어찌든지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거에 있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여자가 1차 진술, 2차 진술이 있을 때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네. 이걸로 사실 1차 진술 나온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겠지만 그리고 2차 진술, 피해자 진술 있을 때만 바로 피해자를 소환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아직까지를 소환 안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대구에서 좀 잘해주길 바라야죠. 근데 질문이 왜 저런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피의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겁니까? 근데 아직은 이게 피의자가 혐의가 이제 있지만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고 네.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이 이름을 속된 말로 공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이유가 피해자가 현재까지는 강간은 아니라는 취지잖아요.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도망갈 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진술이 맞다고 마지막 진술이 맞다고 판명을 나게 되면 이건 무혐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 정말 그한 게 뭐냐면요, 이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도덕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상식인으로서 추정컨대 두 사람이 만약 만났다면 그 이후에 가서 진술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또 그걸 죄를 차라리 그랬으면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든지 이름 감추고 이런 데만 급급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회유해가지고 혐의를 벗어난 데만 급급하고 이런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런 국회의원 두고 정치권은 창피하지도 않아서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하는 건지 참 복잡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성폭행 혐의가 없더라도 해임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거는 제명이라든지 그런 제명 같은 경우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제명 같은 경우 이제까지 이석기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있었고 뭐 강용수 의원 같은 거 시도를 하다 말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어느 국민들이 봐도 국회의원의 윤리에 엄청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시면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성관계했다. 저렇게 되면은 강간인 것이죠. 예, 성폭행. 예, 그 다음에 성관계 후에 30만 원 줬다. 그럼 성매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관계 가진 것은 맞지만 완강에 거부하지 않았다. 저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여자가 처음에는 성관계했다고 강간대가 또 고소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진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무고가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 무고라는 거는 내가 이 국회의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럼 네가 허위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무고가 되는데 이거는 여자가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진술을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종 진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고는 아닌 거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뭐 저는 뭐 그냥 혼자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무고는 아닌 것이고 설사 이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인 지금으로 봐서 무혐의 처분 나올 것 같아요. 무혐의 처분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쎄 저는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상임비 빼먹고 다른 데 가서 술 마시고 아침에 잤잖아요. 그 어쩌면 여자를 호텔을 부른 것까지는 지금 100% 맞는 것 같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자는 성관계 한 건 맞다고 하거든요. 이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성관계 나중에는 성관계 안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또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진술대로 뭐 성관계 한 개는 맞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국회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답은 나와 있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수문에 새누리당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거로 보세요? 공식적인 출당 조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걸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예, 근데 사법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당에서 그걸 혐의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적절한 관계를 호텔에서 적어도 그것이 뭐 강제적인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인 게 분명하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 당헌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데서라도 해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예? 직업윤리성 이런 걸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 다음에 당 회의는 안 가고 말이죠. 지역구도 아닌 엉뚱한 데 가서 호텔에 가서 오빠야 뭐 나오라. 그것도 그 전날 해도 3번인가 했는데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나오라. 그렇죠. 기어이 나오라 했다. 그 전날부터 계속 연락한 거죠. 저게 밝혀진다면 김무성 대표님 제명을 하세요. 제명보다는 뭐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그 대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 중 하나인 여름방학. 이 시기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필두로 한국 영화도 대작들이 줄줄이 쏟아지는데요. 지난 주말 극장가를 2편의 영화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영화 암살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두 영화인데요. 박스오피스 1, 2위를 장식하면서 경쟁 구도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흥행 성적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정철진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제 암살이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오늘 아침에 봤더니 600만 명 넘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602만 명이 되었었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미션 임파서블 5번째 시리즈죠. 네.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로그네이션이 나오고부터는 실은 좀 암살의 이 탄력성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도 이번 주 나온 통계를 보면 200만이 일단은 넘은 것으로 이제 짚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렇게 국내 국외의 대형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국외 로그네이션에 비하면 우리 암살이 과연 블록버스터인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쌍두마차가 치고 나가는 게 그 윈윈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갈가먹는 거 대신에 이거 아니면은 저거 아니면 이거 이제 양대산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도는요. 많은 말씀하시죠. 마치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제 저녁에 새벽에 끝난 그 브리티시 오픈에 우리 여자 골프 선수들 박인비 선수하고 또 유소연 선수하고 고지영 선수 그런 모습들을 마치 보는 듯해서 뭐 상당히 흥미로운데 저도 어제 사실 9시 좀 넘어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더니만 미션 임파서블은 이미 다이메가 끝나버렸고요. 매진이었습니다. 매진이었고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롯데 땡땡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없어서 다른 영화를 보자 그래서 또 보려고 했는데 암살이었는데 이거 역시 매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에 말입니까? 밤 9시에. 그래서 결국은 못 보고 나왔거든요. 임파서블 봤는데 어제. 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 그다음에 봤더니 역시 킬링 타임용으로 좋더라. 뭐 그 이상 어떤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었고 미국판 블랙버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블랙버스터는 그런 우리가 뭐 액션 같은 거는 하나의 그냥 흥미로운 내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션 임파서블 영화 내용은 상당히 좀 제가 어렸을 적에 상당히 좋아했던 흑백 TV의 드라마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5전선이라고 하는 그 배경음악이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배경음악이고 1966년에 처음 드라마를 만들어서 68년에 방영이 되었으니까 거의 뭐 지금 한 40년, 47년 돼가는, 50년 돼가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톰 크루스가 나이가 또 50이 넘어가고 있는 나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겠나 그러지만 뭐 지금은 스탠트까지 직접 톰 크루스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톰 크루스가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스탠트만 대신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한 편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네, 영화 본 사람들마다 이제 뭐 공통적으로 두 영화 1000만 뚫을까에 관심이 좀 있기도 한데 이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연 배우인 톰 크루즈가 내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한을 하면서 또 수많은 화제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 톰 아저씨죠? 그렇죠. 톰 아저씨의 매너손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톰 크루즈 같은 경우가 친한 인사로 언젠가부터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요. 한국에 내한할 때마다
뭐 정말 한국 관객들의 이 환호가 정말 대단합니다. 팬 서비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데 팬 서비스가 뭐 다르고 뭐 매너손부터 해가지고 뭐 팬들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안고 이랬을 때 뭐 손은 이렇게 바깥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글쎄요. 이제 톰 크루즈가 뭐 사생활도 굉장히 뭐 이혼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래도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톰 크루즈의 어떤 팬에 대한 서비스도 결국은 뭐 자본주의 나라의 유명한 배우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꺼져가던 톰 크루즈의 인기를 살려줬던 게 미션 임파서블 처음 나와서 1996년작이 예. 아마 결국은 톰 크루즈를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성룡도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그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를 해서 상당히 본인이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잊지 못하듯이 미국에서도 저 정도 인기입니까? 톰 더 크루즈 많습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 많겠죠. 소위 뭐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의 할리우드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은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네, 파파라치들에게 하나의 그 관심의 대상이고 한데 한국에서 톰 크루즈가 와서 보여준 여러 가지 매너적인 내용들은 한국 팬들을 매혹시킬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는 역시 영화의 흥행 그리고 매출에게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흥행 성적을 봐도 뭐 대단하죠. 탑건, 레인맨, 미션 임파서블. 그동안 네, 톰 크루즈가 등장한 영화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요. 이런 거대한 암초를 바로 최동원 감독이 만난 거예요. 네. 예. 1000만 지금 가고 있었는데 큰 암초를 근데 만났는데 예. 지금까지 역대 최동원 감독 외화 대항 국가대표급 감독이라고 그렇습니다. 불릴 정도로 예. 큰 외화 블록버스터하고 예. 대결을 했었습니다. 특히 최동원 감독 스스로도 저걸 그렇게 암초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이 아마 저 2000년대, 2009년이었죠. 전우치하고 아바타가 대결을 했었거든요. 예. 대단한 그럼에도 블록버스터들이죠. 불구하고 당시 전우치도 승승장구했고 그 네. 다음이 배트맨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하고 네. 도둑들하고 대결이었었는데 실은 저 때는 오히려 도둑들이 더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도둑들이 도둑들 1200만이었고 넘었죠. 네.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640만. 네. 거의 2배 가까이 더 나오면서 이번에도 이제 로그네이션 붙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붙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지금 승승장구 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제가 보기엔 암살도 1000만은 일단은 찍고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근데 올해가 이제 강복 70주년인데요. 그동안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속속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요인, 광복 70주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애국 애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국민적인 또 그 관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새 사실은 일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아베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거든요. 네. 감정이 북받치고 있고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일본에 대해서 응징하는 저런 영화 이렇게 나오면 보면 좀 네, 국민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제 영화가 갑자기 500만을 돌파를 하고 600만, 1000만까지 갈까? 배우들을 보니까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최근 재벌가의 딸하고 연문을 뿌리고 있는 이정재 씨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 배우를 빼놓지 않을 수 없죠. 하정운 씨.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그다음에 이제 내용 그리고 최동원 감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마이크로폰을 잡는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이 사실은 또 관계를 많이 끄는 요인이 네, 되긴 네. 되죠. 예. 네, 모쪼록 두 영화가 단순한 흥행 경쟁에 그치지 않고 극장 자체에 좀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른 영화들까지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죠. 네, 지난주 관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던 국정과제 이행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예. 휴가 구상 보따리에 어떤 것이 들었을지 저희가 예상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4대 개혁, 네, 그러니까 특별사면 문제. 일단은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 8.15가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 문제 정리하셔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8.15 이제 또 담화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베 담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일, 특히 대북보다는 대일 메시지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8월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긴 한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노동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얘기 하셨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 다음 총선 때까지 이거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8월 15일까지 두 개를 정리하시고 난 다음, 사면과 데일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노동개혁을 정치권의 화두로 던지시고 그 부분을 다음 총선까지 좀 진두지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네, 하반기 정책 드라이브의 핵심 노동개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로 국무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개혁. 왜냐하면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 게 노동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게 되면 야, 이거 노동자 월급 깎아가지고 기업 배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노동개혁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목표가 노동자 월급 깎아서 기업 배불린다. 이게 아니라 노동개혁에서 일종의 노동자 측에서 분배한 것이죠.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정규직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좀 줄여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을 위한다. 이 목표라는 정책 목표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게시하시고 말씀하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지만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경직돼 버리면 진입이 안 되죠. 네, 새로운 신규 채용이 굉장히 안 되잖아요. 어려운... 되고 또 지금 김 변호사 얘기했지만 일단 들어가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득권이 돼버리고 그럼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고 실업 청년은 영원한 실업자 청년이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정부가 저렇게 말할 때 이쪽 야당이라든지 또 노동계에서는 뭐라냐면 이것이 바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억제는 뭐 이런 쪽으로 음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돼야 되는데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윈윈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4일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지정하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임시 휴무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징적인 측면이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로는 14일날 임시 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하루라도 더 놀고 14, 15, 16 영유로 가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효잉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약간 어렵긴 하지만은 생산 지표라든가 투자 지표는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지금 마지막 하나인 퍼즐에 소비와 이 내수만 따라오면 실은 굉장히 한국 경제가 그동안 힘든 게 그나마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소비가 너무 안 올라옵니다. 이제 안 올라와도 정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효과든 뭐 그런 효잉 효과가 아닌가. 근데 저렇게 임시 공휴일을 과거에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림픽 때 했었죠. 월드컵 때 그 터키전 했었을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폐막식 다음 날 했다는 거 같고 했었고 88 올림픽 개막식 때 임시공휴일. 왜냐면 그때가 제 기억 토요일인데 그때는 토요일이 또 주 5일째가 아닌 해였잖아요. 그때 이제 공휴일로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한 3일 남겨두고 지정이 되니까 쉴 수 있겠느냐 그날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큰 의미는 아마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그게 아마 대전제가 될 겁니다. 뭐 내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붙는 하나의 작은 테마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노동 유연성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입니다. 제조업이 제대로 가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께서도 7월 21일자 앞에서 화면에 나갔지만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만들려면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카드로 보여줘야지만 노동계도 설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장 바로 미국 LA를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나성에서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돼야 한다. 바로 의원 정족수 문제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여야 한다. 야당과의 정반대에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조성이 뭐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의원 수가 그러니까 의원 1인당 담당해야 되는 국민의 수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6만 명 정도라는데 뭐 OECD는 9만 명, 뭐 6만 명 이런 정도고. 근데 사실은요, 저분들도 미국이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건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갖고 정당 대표성도 갖고 그렇지만 가장 근본은 국민 대표성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을 담당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면 지역에서 뽑아놓으면 그 이제 구성되는 그 국회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냐 이걸 따져야지 한 사람이 얼마를 국민을 대표하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말할 때 우리가 왜 여론조사할 때 전국 여론조사할 때도 그렇고 만약 서울 여론조사할 때도 1000명이 기본이거든요. 1000명을 하면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예요. 그 서울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대표를 표본을 1000명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300명 정도를 하면 국민의 여러 가지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가 되느냐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수기가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논해야지 뭐 그 OECD 평균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궁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네. 속셈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각각의 셈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좀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의원 정수 확대 문제인데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죠. 장기적으로는.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싫어하니까. 모든 정치 개혁의 답은 국민이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상품의 소비자는 국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의원수 확대, 지금 비례대표 증원,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의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라고 국민에 설득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권역별 비례부터 하자. 근데 권역별 비례부터 하다 보니까 지역구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왜 의원수가 늘어나야 되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의 타파 이 얘기 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조금 반대는 것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독일에 있는 제도인데 독일은 일단 보면 주정부 연방정부 완전히 거의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그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과연 맞는가? 그리고 제2의 이정현, 김부겸 이런 분들이 나오면 지역주의 타파의 의미가 있겠지만 네.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 몇 명 나오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몇 명 나온다고 지역주의 타파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좌파 의원을 늘리려는 어떤 그 수단으로 쓰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삼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근데 봐요. 최근에 이제 흐름은 좀 묘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당도 지금 300명을 그대로 두고 지금 똑같이 여야가 300명을 둔 채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늘리자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거고. 이런 네. 논리가 붙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야당이 굉장히 패배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정족수를 늘려야 된다는 쪽. 근데 야당도 300명을 고정으로 받고 과연 지역구냐 비례대표냐로 논리 싸움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와 봐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구를 늘리는 건지 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지에 대한 이 논쟁은 꽤나 이제 심오하게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동안에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0명으로 고정을 시켰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은 좀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 야당의 300명 정원도요. 처음에는 혁신에서 369명 나왔어요. 이종원 대표 395명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의원수 중대 말이 돼. 야, 세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비는 그냥 반으로 줄이고 하면 되잖아. 총액만 맞출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조금 바뀐다는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얘기는 본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거로 할 거다.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300명 맞추고 권역별 말 늘리고 지역구 줄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안이 뭔지가 좀 궁금하다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뉴스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